테슬라 소식입니다. 미국 전력기업인 퍼시픽가스 앤드 일렉트릭이 테슬라의 730메가와트시 용량의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발주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체코의 전기차 매체 하이브리드가 22일 보도했다. 이 장치는 테슬라의 모듈형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모스랜딩 화력발전소를 배터리 기반 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내년 2분기 중 본격 가동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이 배스에는 256개의 메가팩이 투입되며 730메가와트시 용량으로 완공될 경우 배터리 기반 발전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이 발전소의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배스는 테슬라가 메가팩을 이용해 지난 2017년 호주 남부 훈스데일에 구축한 전력 저장소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2024년 자율주행 전기차의 생산을 준비한다.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와 협력 중인 K배터리 3사는 새로운 배터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데 기대감을 보인다. 하지만 애플은 전기차에 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 관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K배터리 3사의 점유율 하락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애플 관련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2024년 자체 설계한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과열될 가능성이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 단점이다. 애플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배터리에서 파우치와 모듈을 없애 배터리셀 용량을 키우는 모노셀 디자인을 추진 중이다.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K배터리 3사나 일본 파나소닉보다 중국 캐틀과 바이디 등이 앞서 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3 스탠더드 버전의 캐틀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다. K배터리 3사는 NCA, NCM 등 니켈 함량을 높인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는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1에서 9월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캐틀은 총 19.2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며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에서 9월 누적 사용량 18.9기가와트시로 2위로 밀려났다. 양사가 살얼음판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캐틀이 애플을 협력사로 확보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1위 전략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의 브랜드 가치를 감안하면 K배터리가 손쉽게 내주기엔 아까운 수요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이 맞다면 캐틀과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위탁 생산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테슬라 모델 Y와 마찬가지로 애플이 기존 주행거리 이상을 요하는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한국이나 일본 기업과 손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3일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합작법인은 마그나는 물론 마그나 고객사로부터 신규 수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조기에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합작법인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그동안 부품업계에서는 애플카 제조에 참여할 유력한 부품 회사로 마그나를 꼽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10월 LG전자의 미국 전기차 부품 생산법인 기지부의 배터리팩 설비 인수를 마쳤다. 인수 주체는 LG화학의 미 자동차 배터리 공장인 엘크미다. 엘크미가 인수한 설비는 연면적 22,000제곱미터 규모로 디트로이트 헤이즐파크에 위치한 배터리팩 등 전기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핵심 라인이다. 애플이 향후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법인과 손을 잡게 된다면 배터리 생산은 물론 배터리팩 사업을 운영하는 LG에너지솔루션에 배터리 생산까지 맡기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과거 마그나와 완성차 생산에 대한 논의가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며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에 실제 뛰어들지 어떤 배터리를 채용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에 대한 재판매 접근을 이용해
미국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업체 솔라윈즈를 해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미국 수사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해커들은 솔라윈즈의 오리온 소프트웨어를 해킹해 악성 코드를 심어 유포함으로써 고객사들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보안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해커들이 MS 오피스 라이선스를 판매한 솔라윈즈에 접근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메일을 읽으려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커들은 재판매업자의 접근 권한을 이용해 메일 읽기 권한을 활성화하려고 했다면서 이메일에 오피스 365를 사용했다면 게임은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재판매회사를 통해 판매되며 이러한 회사는 고객이 제품이나 직원을 추가할 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MS의 수석이사인 제프 존스는 최근의 공격을 조사한 결과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한 아이디 남용과 관련된 사건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MS는 이번 솔라윈즈 해킹으로 상당수의 고객사가 피해를 입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쟁사인 파이어아이와 미국 국방부,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도 포함됐다. MS와 시스코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손상된 솔라윈즈 소프트웨어를 발견했지만 해커들이 네트워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솔라윈즈는 해커들의 침입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유일한 채널이지만 조사관들은 해커가 다른 침투 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MS도 고객사에 대해 앞으로도 해킹 가능성이 있다며 조심하라고 주문했다. 해커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침투를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 사례와 지역이 늘어나리라는 우려다. 솔라윈즈는 자사 제품을 표적으로 삼은 두 번째 해커의 침투 시도를 발견한 후 자사의 주력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인 오리온의 취약점을 수정하는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두 번째 해커의 신원이나 침투의 성공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해킹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국내 최초로 5G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인 SKT 5GX 에지 상용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SKT 5GX 에지는 5G, MEC 인프라에 오즈 웨이브랭스를 적용한 서비스로 고객사들이 본격적으로 초저지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 접속할 때 인터넷이나 지역 통합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SKT통신국사에 있는 웨이브랭스 존으로 빠르게 연결된다. 접근 과정을 단축하는 만큼 네트워크 지연이 줄어들어 5G 네트워크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사들과 개발자들은 오즈가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와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머신러닝, 사물 인터넷,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등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SKT와 오즈는 대전에서 국내 첫 오즈 웨이브랭스 존을 가동했으며 2021년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SKT와 오즈는 지난 2월부터 SKT의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즈 웨이브랭스를 실제 상용 서비스와 연동하기 위해 지속 협업해왔으며 20개 고객사와의 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왔다. 양사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 드라이브를 활용한 배달 서비스에 5G MEC를 적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와 자율주행 로봇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자율주행 로봇의 안정성과 원격 관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 SKT와 오즈는 기존 산업의 5G의 초저지연 특성을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항만에 대한 선적 모니터링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드로닉스, 농업기술 스타트업인 긴트 등과 자율주행 운전체와 주변 환경이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실증 중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사는 원격 화상회의 솔루션 개발사 구루미와 쌍방향 회의나 원격 수업을 지연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업해왔으며 다중 접속자를 대상으로 100ms 이하의 저지연 서비스를 구현했다. 맥가먼 마케팅 부사장은 SKT의 5G 네트워크에서 오즈 웨이브랭스를 활용함으로써 한국 고객들은 기존의 친숙한 오즈의 서비스, API 도구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5G 네트워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에지 단에서의 머신러닝 추론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초저지연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앱노사업 대표는 SK텔레콤은 오즈와의 협업을 통해 프라이빗 5G와 에지 클라우드를 결합함으로써 게임, 미디어, 유통, 제조 등 산업별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잉 소식입니다. 캐나다 항공사 에어 캐나다의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25일 엔진 이상으로 회항했다. CNBC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는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 인근 마라나에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향하던 자사 소속 737 맥스 항공기가 최근 엔진 이상 문제로 회항했다고 공개했다. 에어 캐나다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 2358편 보잉 737 맥스가 22일 마라나를 이륙한 직후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 에어 캐나다는 조종사들이 정상적인 대응 절차에 따라 엔진 하나를 정지시켰고 마라나로 회항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무원 3명만 탑승했고 여객은 없었다면서 이 항공기는 현재 투싼에 머물러 있다고 에어 캐나다는 덧붙였다. 에어 캐나다도 다른 항공사들처럼 지난해 3월 전 세계적인 737 맥스 운항 정지 조처에 따라 소속 737 맥스 항공기들을 경납고에 보관한 채 운항을 중단해왔다. 벨기에 항공 웹사이트 에이비에이션 24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 소속 보잉 737 맥스 여객기는 당시 엔진에서 유압 저하 신호가 켜져 회항을 결정했다. 에어 캐나다 측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편 미 연방항공청은 수차례 운항 허가 재개를 연기한 끝에 마침내 지난달 737 맥스 운항 재개를 허가했다. 보잉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737 맥스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프트웨어 결함을 비롯해 결함들을 시정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추락 사고 유족들은 보잉 737 맥스 운항을 중단시켜달라고 호소하며 FAA 결정에 반발해왔다.